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공장 앞에 사냥꾼 대거 투입한 중국의 실체. 2. 더 이상 핵기술 미국 승인 필요 없다. 3. 1기업 평택의 우르르.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신라같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중국의 반도체가 결국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반도체 낸드 플래시 강자로 꼽혔던 중국 국영기업 YMTC가 위기의 갈림길에 선 건데요. YMTC는 삼성과 SK 하이닉스보다 적층 기술만큼은 비교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수년 내 시장에서 도태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가장 큰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YMTC는 작년에 미국의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르면서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EUV 노광 장비는 물론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수급도 힘든 상태입니다. 대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YMTC가 2년 안에 3D 낸드 시장에서 사양길을 걸을 것이라며 이런 영향으로 낸드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도 올해 31%에서 2025년 18%까지 낮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장비 확보가 어려워진 만큼 YMTC가 기술 로드맵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거란 겁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부닥친 YMTC는 결국 중국산 장비로 첨단 3D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쪽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계획을 수정했는데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YMTC가 우당산 이란 비밀 프로젝트를 통해 엑스태킹 낸드 플래시를 제조한다며 중국 공급업자들과 협력하는 등 식각 장비를 만드는 베이팡화창에 발주를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선 YMTC의 움직임에 대해 현재로서 양질의 반도체 장비를 구할 수 없기에 소용없을 것이란 냉담한 시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에 빠진 중국 반도체가 결국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며 위기를 모면하려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는데요. 급기야 최근 한국 반도체 공장에 사냥꾼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제가 본격화하면서 최근 반도체 업계에선 핵심 기술 정보를 노린 중국의 탈취 시도가 부쩍 빈번해졌다는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삼성을 향한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두드러진 상황으로 심지어 불과 얼마 전에도 삼성에서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시도가 또 다시 발생했는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앞서 17일 삼성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은 지난달 회사 중요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직원 A씨를 해고하고 국가기관의 수사를 위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엔지니어인 A씨는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했는데 A씨는 일부 자료를 자신의 또 다른 외부 메일로 2차 발송한 뒤 보관하고 있다가 멀미를 잡혔습니다. A씨가 유출한 정보가 해외나 경쟁사로 유출됐는지는 현재 조사 중이지만 여러 사례를 총함해 봤을 때 이번에도 중국이 관여됐을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삼성은 작년에도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골머리를 앓았었습니다. 작년엔 해외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한 직원이 핵심 기술이 담긴 중요 자료를 화면에 띄워놓고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협력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또 다른 직원도 회사 핵심 정보를 담은 사진 수천 장을 보관하다 적발돼 지난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초엔 삼성 자회사인 세메스 전 연구원 등 7명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세메스의 영업기밀인 반도체 숨식 세정장비 제작 기술을 이용해 장비 설계 도면을 만들어 장비를 제작한 뒤 이를 중국 경쟁업체와 중국 반도체 연구소에 팔아넘겼습니다. 심지어 해당 기술은 기판 손상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 기술로 드러나면서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이렇듯 최근 들어 중국의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을 빼돌리는 인력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국가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첨단 기술을 빼내 팔아넘기고 있는 만큼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반도체 기술 스파이 행태가 날이 가면 갈수록 은밀하고 대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 국내 반도체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 간부 A씨가 삼성, SK 하이닉스 공장이나 사옥 주변을 서성이며 반도체 개발 분야의 고급 인력 스카우트를 위해 현장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한국 직원들의 퇴근 시간이 대체로 일정하다며 퇴근 시간에 엔지니어들을 접촉해 기존에 받고 있는 연봉 이상을 제시하고 중국 쪽 생산 라인에서 함께 일하자고 은밀하게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이런 인력 빼가기는 외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 파이낸셜 타임스는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국의 기술을 축적하려는 중국의 조직적 활동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과거에 중국의 해외 인력 영입 방식은 주로 미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중국인을 포섭하거나 미국의 헤드헌팅 회사를 설립해 관련 인력을 정식 채용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제재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런 방식의 인력 채용이 어려워지자 중국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게 됐고 한국이 새로운 인재 물공간이 된 겁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 움직임은 대담해졌는데 이제는 하다하다 삼성 사옥 앞에서 뻗치기를 해 퇴근 중인 직원들에게 대놓고 현재 연봉의 3에서 4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급여를 제시하면서 이직을 제안하고 있는 건데요. 설상가상으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페이퍼 컴퍼니까지 동원하고 있는데 바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종 업계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재취업 제한 내규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규를 우회하기 위해 반도체와 무관한 명칭의 페이퍼 컴퍼니에 한국 엔지니어를 취업시키고 기간 제한이 풀리면 정식 채용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국내 반도체 업계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한국 엔지니어에게 가짜 명함을 만들어줘 법망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결국 한국도 반도체를 처음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기술 유출을 엄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는 등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4일 정부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등 세계 산업의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산업별 가운데 반도체 분야가 8개로 가장 많은데 반도체 기술 유출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읽힙니다. 이로써 메모리 반도체 D램에 해당하는 설계 공정 소자 기술 및 적층 형성 기술, 비메모리 반도체의 이미지 센서 설계 공정 소자 기술, 패키징의 시스템 반도체용 패키지에 해당하는 공정 조림 검사 기술 등이 국가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네덜란드의 ASML 도 중국의 기술 탈취를 적발했을 정도로 사실 현재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앞서 2월 노광장비업체 ASML은 중국 법인에서 중국인 직원이 독점 기술 관련 정보를 빼돌렸다고 밝히는 등 기밀을 탈취당한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ASML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 핵심 장비인 EUV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기업으로 시장에서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슈퍼을로 통합니다. 중국에는 지난 2019년 네덜란드 정부 제재로 판매하지 못했지만 전 세대인 DUV 장비는 계속 공급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기술 도둑질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최근 네덜란드도 자국 반도체 기술과 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는데 사실상 자국 기업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도 중국의 기술 도둑질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인 애플조차 중국에 털리면서 그 심각성을 여지없이 보여줬습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애플의 자율주행자 기술을 빼낸 전직 엔지니어가 연루된 첨단 기술 탈취 사건 5건을 적발하고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3월부터 애플에서 일하던 왕 웨이바오는 이듬해 퇴사하면서 훔친 기밀 문서를 들고 중국으로 도피했는데 애플 측은 그가 퇴사 직전 대량의 기밀 정보에 접속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이 와중에 소름 끼치는 건 현재 그가 중국 자율주행자 업체에서 멀쩡하게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일이 없었던 듯이 지낼 수 있는 건 외국의 반도체 기술 탈취에 중국 법원도 한통 속이기 때문으로 중국의 황당한 법 체계가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 법원은 단순히 탈취 차원을 벗어나 아예 원천 기술과 특허를 가진 외국 업체들에게 오히려 특허 침해 혐의를 씌우는 등 더더욱 악랄한데요. 실제로 2018년 X선 제조사 ASN이 는 중국 기업 뉴크텍이 자신들과 똑 닮은 제품을 내놓자 중국 특허시행기구에 지재권 무효 신청을 했지만 결국엔 중국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즉 중국에서는 법원에서조차 중국의 특허 침해를 공식 허용해주고 있는 건데 하다 이제는 법원까지 동원해 외국의 기술을 탈취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기술 도둑질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중국의 행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기술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국을 이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네이처 포토닉스의 한 연구 결과가 게재돼 세계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주인공은 한국 서울대의 연구팀이었는데요. 이 실험의 성공으로 인해 이제까지 알려진 것을 훨씬 뛰어넘는 고효율 에너지원을 발견해낸 것에 대해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폭넓게 사용될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네이처 포토닉스에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안경원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발표한 빛으로 동작하는 초방사 양자 엔진에 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로 인해 지금까지 이론 수준의 아이디어에 그쳤던 양자 엔진에 대한 연구가 세계 최초로 실제 구현되면서 사실상 이론 단계에 그쳐있던 양자역학을 이용한 기술이 실제로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초방사, 양자역학 등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하는 이 연구 결과가 어떤 일에 쓰이길래 화제가 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연구의 핵심적인 단어는 양자역학입니다. 최근 많은 분야에서 언급되고 있는 양자역학이란 원자, 분자 등 미시적인 물질 세계를 설명하는 현대 물리학의 기본 이론 중 하나인데요. 양자학의 권위자로 알려진 물리학자 파인만은 양자역학을 전부 이해했다고 생각한 것은 양자역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로 양자역학은 너무나도 어려운 영역이기에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하기에 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기에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보이지도 않는 너무나도 작은 영역인 양자의 세계는 눈으로 보는 순간 바뀌어버리는 현실의 전통적인 물리법칙이 통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장난과도 같은 세계인 것이죠.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과학지들은 그 유명한 슈로딩거의 고양이를 이용하기도 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들어도 좀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인데 막스 보른이 최초로 양자역학의 이야기를 꺼낸 20세기 초반의 과학계에서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소리였습니다. 이에 지금까지도 최고의 과학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아인슈타인은 아무도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는 말 등을 통해 양자역학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과학자들은 양자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는 엄청난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컴퓨터 등에 있어서 양자역학은 빼먹을 수 없는 요소일 정도로 삶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안경원 교수 연구팀의 초방사 양자 엔진은 이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기존의 연력학으로 이루어지던 엔진을 양자역학의 영역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초방사란 원자들의 밀도가 높을 때 서로 충돌하면서 빛을 평소보다 강하게 방출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나오는 빛의 압력으로 작동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초방사 양자 엔진입니다.
하지만 엔진의 작동을 위해서는 일어나는 초방사 현상을 자유자재로 켜고 끄는 방법이 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론으로만 가능하지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대 연구팀은 초방사의 제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실험을 강행했는데요. 연구팀은 원자들을 초방사를 일으킬 수 있는 양자 중첩 상태로 만들고 레이저를 통해 원자들을 제어하면서 빛이 방출되는 현상을 빠르게 켜고 끌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연구팀은 원자가 가열, 팽창, 냉각 등에 따라 동작하는 것을 관측했고 팽창할 때 엔진의 온도가 15만 도까지 올라가고 엔진 효율이 98%에 달해 굉장한 효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게다가 연구진들은 양자 엔진의 경우 고전 열역학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고전 열역학 법칙에 따른 엔진의 최대 효율인 카르낫 효율을 넘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안경원 교수는 초방사 현상을 제어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원자물리 및 양자정보 처리 등의 분야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엔진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며 연구 결과의 의의가 크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초방사 양자 엔진은 열역학의 법칙을 넘어서기에 엄청난 효율의 엔진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조금 더 개발을 거치고 안정화되면 물리 엔진을 양자 엔진으로 대체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효율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다 이전까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효율 면에서 우수에 사용했던 원자력 추진을 양자 엔진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안전성 면에서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제너럴 포드급 항공모함은 핵 추진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자력의 위험성에도 그만한 에너지 효율을 내는 방식이 없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항공모함의 경우 핵 추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에는 여러 대의 전투기가 실리기에 그에 맞는 활주로 역시 당연히 필요한데요. 하지만 육지와는 다르게 활주로의 거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장치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는 증기를 이용한 스팀식 캐터펄트를 통해 압축된 증기를 쏘아 그 힘으로 전투기를 이륙시키는 방법을 써왔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복잡하고 덩치가 커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에 최근 포드급 항공모함에는 EMALS라고 하는 전자식 캐터펄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체의 부담도 덜 간다는 장점 덕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술인데요. 아직까지는 안정화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에 만약 양자 엔진이 이 기술을 대체할 수 있다면 굉장한 성과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역시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만드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돈과 기술력이 들어가는데요. 항공모함이 완성되어서도 문제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운영비가 들어가기에 쉽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 엔진이 상용화되면 안전성은 물론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이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항공모함을 운용하는데 훨씬 부담이 덜 간다는 것이죠. 이에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빛으로 움직이는 항공모함. 우주선도 더 이상 꿈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경원 교수 연구팀은 2017년에 초방사 현상을 구현했을 정도로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작년 초에는 초방사의 반대 개념인 초흡수 현상을 세계 최초로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초흡수 현상은 초빙사 상태의 원자들을 제어하면 시간이 역행하는 것처럼 변해 빛을 방출하는 초방사 때와는 반대로 빛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는 개념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타임머신처럼 시간을 역행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이 초흡수 현상을 이용하면 빛이 일반적 경우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흡수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초흡수 현상을 응용하면 배터리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분자들이 많아지면 서로 겹치면서 에너지를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커지면 충전이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이전까지만 해도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제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연구 결과로 충전 속도가 실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 기술이 발전하면 넘치는 에너지 수요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개발을 위해
미국 양자 컴퓨터 업체 사이컨턴과 손을 잡았으며 현대자동차 역시 미국 양자 컴퓨터 업체 아이온큐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손을 잡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양자역학을 이용한 기술은 종합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양자를 이용한 연구는 이미 방산업계 쪽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니 군비 확장 경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양자 레이더는 세계적으로 개발에 힘쓰고 있는 군사 기술입니다. 고전적인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기존의 레이더와 달리 양자 상태를 이용함으로써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전투기까지 탐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신기술입니다. 양자 레이더의 개념은 2008년 MIT 양자공학자 세스 로이드가 제안한 양자 조명에서 탄생했습니다. 양자 조명이란 양자학적으로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두 개의 빗줄기를 양자 조명을 통해 탐지기와 표적에 서로 다른 빗줄기를 보내 기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표적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015년 이 이론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 시연되면서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양자 레이더는 아직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애초에 스텔스의 경우 무기를 완전히 숨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레이더상에서 실제보다 훨씬 작게 나타내 적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양자 레이더에 잡히는 신호 역시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탐지 범위도 너무 작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언젠가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겠지만 당장에는 불가능한 기술이고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이 양자 레이더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면서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양자역학적 원리를 이용한 광파와 마이크로 간의 주파수를 양방향으로 변환하는 자성체 기반의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을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드는 이번 연구에 대해 아직 기술의 성숙도와 주파수 변환에 대한 효율이 낮지만 양자 레이더 개발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실험적으로 구현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은 양자 레이더뿐 아니라 미래 양자 네트워크로 구성된 다양한 무기체계 시스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양자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이어져야 하는 연구이며 상용화가 되려면 많은 부분이 보완,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성과처럼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컴퓨터와 반도체 영역을 넘어 이제는 모든 분야의 핵심 기술이 되어가고 있는 양자역학. 한국은 명실상부 반도체 강국입니다. 그러한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 반도체 양산에 성공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의 종합반도체 연구소인 아이맥과 손잡고 기존의 2차원적인 반도체를 넘어 3차원적인 반도체 생산에 도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신기술 개발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K반도체의 의상에 세계 여러 기업들은 한국 현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경기도에 생산 연구개발 R&D 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어플라이드의 CEO인 게리 디커스는 한국 반도체에 대해 최고라고 치켜 세우기까지 했다고 하죠.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의 성장을 견제하며 2019년부터 수출 규제를 해왔는데요. 수출 규제 3년, 오히려 역효과가 나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탈일본을 선택하며 한국 공장에 투자하는 등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의 뒤쪽 면을 활용하는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이는 곧 기존 2차원, 2D적인 반도체를 3차원, 3D로 확장하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2025년 2나노미터, 2027년 1.4나노미터 공정에 도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선 3나노미터 공정에서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라는 새 구조를 처음으로 상용화한 만큼
2나노미터 공정에서도 현재 1위 기업인 TSMC의 기술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지난 27일 반도체 업계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나노미터 공정부터 웨이퍼의 뒤쪽을 활용하는 기술인 BSPDN,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BSPDN은 기존 반도체 성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고안된 기술로 지난 2019년 벨기에 루벤에 있는 유럽 최대의 종합반도체 연구소인 이맥이 제안한 개념입니다. 반도체는 전기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류를 어떻게 흘려보내는지가 곧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의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공정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전류 흐름 처리 기술은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이전 기술만으로는 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 한계를 처음 해결한 것은 2011년 인텔이 상용화한 핀팻 구조였습니다. 전류가 지나가는 통로를 3개로 만들어 마치 지느러미처럼 볼록할 철 모양으로 배치한 것인데요. 핀팻 구조 역시 더 세밀한 회로에서는 이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바로 GAA 기술입니다. GAA 기술은 기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류가 흐르는 통로 상하좌우, 사면을 돌아올 회처럼 감싸는 방법을 도입했는데요. GAA 구조 특성상 전류의 흐름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보다 더 세밀한 회로를 그리는 게 가능해졌지만 기술을 상용화한 회사는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가 GAA를 개선하여 MBCFET라는 구조를 독자 개발해 3나노미터 공정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초미세 공정을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경쟁업체인 TSMC는 3나노미터 공정까지 기존의 핀팻 구조를 유지하고 그 이하 공정부터 GAA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양산을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양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으며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GAA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기술로 여겨지는 BSPDN 개발에 도전장을 내민 것인데요. BSPDN은 전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조를 바꾸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웨이퍼 뒤쪽에 전기 전달을 위한 새로운 구조들 짜는 방식의 신기술입니다. 현재 반도체가 웨이퍼 한쪽만을 사용하는 2D 형태라면 BSPDN은 웨이퍼의 앞뒤를 모두 사용하는 3D 형태죠. 웨이퍼 전면에는 논리적인 연산 작업을 수행하는 로직 기능으로만 채우고 후면에는 전력이나 신호 전달을 수행하는 라우팅 기능을 넣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의 로직과 전력, 신호 라우팅이 모두 빡빡하게 들어가야 했던 웨이퍼 전면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만큼 더 세밀한 회로를 새길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이맥이 세계 최고 권위의 반도 학회인 VLSI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BSPDN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기존의 웨이퍼 전면만으로 만들어진 반도체에 비해 성능과 효율 모두 월등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BSPDN 기술에 더욱 세밀한 회로를 적용한다면 초미세 공정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벨기에 루벤 이맥 본사를 찾아 루크 반 덴 호브 이맥 최고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분야의 최신 기술과 연구개발 방향 등을 논의했는데 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2나노미터 공정에 관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SPDN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완성하기 위해 반도체 전체 공정에 대한 혁신도 필요한데요. 기존보다 훨씬 더 정교한 공정 기술이 도입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BSPDN 기술 도입 소식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로 앞선 초미세 공정 경쟁에서 한 발찍 멀리 나가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해석된다며 기술을 주도하는 회사라는 신호를 시장에 던져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K반도체의 의상에 세계 여러 기업들이 한국 현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조가 경기도에 생산 연구개발 R&D 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어플라이드의 CEO인 게리 디커스는 한국 반도체에 대해 최고라고 치켜 세우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반도체 업계에서 대표적인 지한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K 반도체의 성공을 예견했다고 하죠. 그는 한국은 1980년대부터 반도체를 성장시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며 한국에 훌륭한 인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K 반도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부터 이미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을 봤다면서 한국은 넘치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와 실행력, 열정을 통해 실제로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리더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어플라이드는 우리 정부와 경기도에 R&D 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한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까이 가는 건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그 투자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경기도에 지을 최고 수준의 R&D 센터는 협업을 넘어 직접 인재 양성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방한이 한국 투자 결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미국을 대표해 한국을 방문한 소감으로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반도체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변곡점이 됐다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기차 등 반도체는 이미 모든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의 성장을 견제하며 2019년 극자회선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동제해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피해를 줬는데요. 수출 규제 3년, 오히려 역효과가 나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탈일본을 선택하며 한국 공장에 투자하는 등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최근 일본의 반도체 화학 소재 기업인 JSR은 생산 연구개발, R&D, 한국 현지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JSR은 한국에 있는 자회사인 JSR 일렉트로닉 머티리얼즈 코리아 JEMK의 지분을 전량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JEMK는 JSR이 2014년 국내 소재 유동회사인 페리코퍼레이션과 합작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고객사에 반도체 소재를 수월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당시 페리는 전체 지분의 60%, JSR은 40%를 투자해 JEMK를 세웠는데 이번 인수로 JSR은 페리의 지분까지 전량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이번 JSR 위 인수는 반도체 주요 소재 생산 연구 현지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JSR은 최첨단 반도체 공정인 EUV 노광의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활용하는 포토레지스트의 60에서 70%가 JSR 제품일 정도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서 JSR 위 존재감은 상당한데요. 생산시설과 R&D 설비가 한국에 갖춰진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생산 라인 운영과 첨단 제품 개발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JSR 위 한 관계자는 이번 인수에 대해 회사는 반도체 소재 사업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 각종 제품을 빠르고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SR 위 현지화 추진 외에도 이미 다양한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기업들이 국내 생산 현지화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도쿄 일렉트론, TEL은 2천억 원을 들여 국내의 연구개발 거점을 마련했으며 도쿄 오카공업, TOK은 2019년 인천 송도에 포토레지스트 생산 라인을 마련해 일찌감치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신에스화학도 TOK와 주문자상표 부착 생산, OEM, 방식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타진하고 있으며 스미토모 화학은 올해 국내 자회사인 동우화인캠을 통해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핵심 소재의 생산 현지화가 이뤄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반도체 강국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